이번 원천인수 문제는 사람 2명이다. 그죠? 자, 그럼 수당공제 요건에서 육아수당은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비과세란 이야기고, 자가운전보조금은 시내 출장 시 경비는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그럼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란 이야기죠. 다음, 식대는 회사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식대도 과세네요. 야간 근로수당은 생산직 사원에게 연장 근로시간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자, 그럼 지금 자료 설명에서 박성욱은 영업부 과장이고, 자료 1에서 김도훈은 생산직 사원이며 2020년 전년도 총급액은 2천만 원이다. 그리고 월정액 급여에도 210만 원 넘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 비과세란 이야기고, 연장근로는 자, 9월 기속분 급여 지급일은 해당 월 25일이며 사회보험료는 자동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당사는 반기별 원천인수 납부 대상자가 아니다. 자, 사원 등록에 생산지 비과세 여부 적용하시오. 지금 비과세 대상이죠. 다음, 급여 자료 입력에서 수당 등록하고 9월 급여 자료 구분 1번 급여 그리고 9월 기속분의 원천인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그럼 평가 문제 순서대로, 자, 이 꼭 사원 등록의 비과세를 먼저 잡고 하시되, 만약에 급여 자료 입력을 다 해놓고 뒤늦게 얘를 바꾸셨죠. 그러면 급여 자료 입력에서 재계산 다시 한번 누르셔야 비과세로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 여기서 바꿨다고 해서 비과세로 안 바뀔 거니까 얘를 먼저 하고 가면 되는데, 아니면 다시 급여 자료에서 재계산 한번 해주란 이야기예요. 비과세 적용 안 해놓고 가서 얘를 뒤에 하게 되면. 자, 그럼 김도훈은 생산직이에요, 연장근로 비과세예요 체크해 놓고, 다음 급여 자료 입력에 가서 수당공제 등록으로 가고, 자, 그럼 기본급, 다음 육아수당은 비과세고, 다음 자가운전 보조금은 과세, 식대도 과세, 다음 야간 근로수당은 비과세.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는 지금 박성욱은 과세라더라도 따로 신경 안 써도 되죠. 그냥 비과세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파기. 다음 9월달 급여고 1번 급여 2021년 9월 25일날 박성욱 급여를 주고, 자, 김도훈 입력하셨으면 이제 창 닫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가서 9월 그리고 미완급생이나 그런 말 없었죠. 저장 누르면 이번 문제 끝이네요. 자, 다음 이제
일용직 사원 원천징수 볼게요. 장근석 씨가 있고 7월 1일 날 25만원치 3일 했어요. 자료 1, 2는 일용직 사원 관련 정보 급여 지급내역. 일용직 급여는 매일 지급하는 방식. 사회보험료 중 고용보험만 징수. 제시된 사항 이외의 자료는 없다. 일용직 사원 등록, 일용직 급여 입력, 그리고 7월 귀속분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우리 다 해왔던 순서죠. 자, 일용직 사원 등록에 가서 먼저 코드번호 2001번 장근석, 입사는 2021년 7월 1일, 주소하고는 없으니까 외국인 거주자는 맞고, 급여 지급은 매일 지급이고 25만원, 매일 지급에 25만원, 고용보험의 0. 자, 다음 입력 끝났으면 일용직 급여에 가서 7월달 그리고 7월 지급, 장근석의 13, 14, 15 정상 지급액에 25만원, 25만원, 25만원 해서 75만원. 됐죠? 자, 그럼 창 닫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7월달 거 이렇게 해서 일용 근로소득 정보가 들어와 있으면 되죠. 자, 다음 이제 연말정산으로 갑시다. 자, 자료 설명에 박수영 연말정산 자료, 부양가족은 박수영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박수영은 21년 5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서울 안경에서 근무하고 퇴직하였다. 그럼 전 근무지 정보 있겠네요. 자,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에서 연말정산 완료하시오. 자, 이건 우리 계속 보던 방식이죠. 자, 일단 박수영 사원의 부양가족 등록 현황인데 모두 다 소득 없고 어머니는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도 있으시네요. 그죠? 자, 지금 방금 제가 두리번거렸던 게 얘 입력되어 있다 이런 말이 없어서 그냥 두리번거렸던 거예요. 자,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가서 박수영 사원 하면 당연히 이렇게 들어와 있어야 정상이죠. 그죠? 어머니는 경로자고 장애인에도 체크가 다 되어 있죠. 그냥 확인한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자, 자료 2번을 보니 전 근무지에 대한 정보가 있네요. 자, 그럼 소득 명세 탭에 가서 위에 종전 근무지 입력 클릭하고, 자, 종전 근무지 주식회사 서울 안경, 사업자 등록번호, 급여, 상여,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소득세 15만원, 15,000원, 근무기간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 자, 이렇게 근무기간까지. 과거에 보니까 의외로 근무기간 놓쳐서 빠뜨리고 안 쓰시는 분도 들어있다 그러더라고요. K랩은 시작할 때 쓰는데 얘는 마지막에 쓰니까 위쪽에 있어서 빠뜨릴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입력하셨죠? 정근무지. 자, 다음 이제 의료비가 있네요. 박성준, 뭐 자녀인가 봐요. 일반인데 안경이 70만원 있네. 그러면은 50만원만 되니까 한 건으로 써라 되어 있기 때문에 255만원이라고 박성준 의료비 써줘야 되겠죠. 255만원이라고 의료비 클릭해서 박성준 255만원. 다음 보장성 보험에 저축성 보험이 껴있네요. 얘는 안되고 얘는 그럼 박수용 본인 거 120만원만 소득공제 탭에 가서 본인 120만원. 다음 장애인 특수교육비 납입증명서 교육생이 박순영 어머니네요. 자, 어머니 이 교육비 되나요? 이거잖아요. 이거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소득금액도 안 따지고 직계존속도 안 따지고 다 해주는 거죠.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그러면 180만원이 오른쪽 교육비에 박순영 어머니 거, 아래쪽이 시행규칙 180만원이 여기에 써져야 되겠죠. 됐나요? 자, 다음 이지연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본인만 되죠. 그래서 얘는 안 되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얘는 끝이네요. 그죠? 자, 그럼 이런 문제를 봅시다. 되셨죠? 자, 1번. 다음 중 내부 통제제도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내부 통제제도 어제 제가 이야기했던 건데 이번에 나와서 입담시험 나오려나? 자, 어떻게든 자, 얘는 우리 기업이 자, 우리 회사를 더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내부 안에서 이중 감사도 하고 그리고 외부 감사와 내부 감사를 비교도 하고 이런 것들을 내부 통제제도 그리고 더 나가서 내부 회계관리제도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해서 통제를 하게 되면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서 신뢰성도 확보가 될 거고 법규 및 정책도 준수되고 기업 운영의 효과나 효율성도 확보가 되는데 통제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익의 극대화는 아니죠. 효율적인 게 발생하는 거지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내부 통제 제도나
혹은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2번.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 중 총평균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총평균법 물어봤어요. 1번. 기말재고는 가장 최근에 구입한 상품의 원가로 구성된다. 얘는 뭐죠? 최근에 산 게 기말재고로 남아있다는 건 선의선출법이죠. 그죠? 먼저 산 게 팔리고 남아있는 기말재고가 최근에 산 거. 선의선출법이고, 2번.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재고자산을 가장 낮게 평가한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물가가 상승하고 있죠. 그죠? 물가 상승하는데 재고자산의 금액이 가장 낮게 나온다는 건 옛날 거가 쌀 건데 옛날 거가 남아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후입선출법이겠네요. 옛날에 산 게 남아있다니까. 다음 3번에 주로 고가의 보석, 골동품 등의 정확한 단가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 우린 정확한 단가를 하나씩 정확하게 1대1로 매칭하는 방식은 개별법이죠. 그죠? 그럼 4번은 기초재고와 기중에 매입한 재고가 구별 없이 판매되는 원가 흐름을 가정한다. 자, 이게 지금 우리 총평균법이죠. 기초냐 기중이냐 언제 산 거냐 구분 없이 그냥 하는 원가 흐름의 가정법 중에 하나가 총평균법이니까 답은 4번이겠네요. 지금 물어본 질문이 이거잖아. 총평균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그죠? 자, 다음 3번.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의 자기주식 관련 거래 자료이다. 2021년 6월 30일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단 제시된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자, 6월 30일 회계 처리예요. 자, 6월 1일 자기주식을 한 주당 8,000원에 현금 매입했어요. 얘는 필요 없는 정보고. 그럼 6월 15일 위 자기주식 중 330주를 주당 만원의 현금을 받고 처분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2,000원씩 30주니까 그러면 자기주식 처분 이익이 6만원 남아있겠죠. 그렇죠. 머릿속에 그림이 안 나오죠. 순서대로 가면 6월 1일 날 자변의 자기 주식 80만원. 자, 이렇게 썼다가 자, 6월 15일 날 자기 주식을 파는데 대변의 자기 주식 이때는 8,000원짜리 30주 3824 24만원치가 빠져나가 지워줘야 되겠죠. 그리고 차변에 돈을 받고 얘는 30만원을 받고 그럼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6만원 있다. 방금 그 이야기 했던 거예요. 그럼 이제 6월 30일 날 이제 나머지 전부 다 팔죠. 그러면 자 8,000원 78 56 56만원치에 자기 주식을 팔고 차변에 돈을 받는데 77 49 49만원을 받죠. 그죠? 그럼
56만원짜리 자기 주식인데 49만원 받으면 7만원의 손해가 있는데 얘도 자본이잖아. 그래서 자기 주식 처분 이익가 있어서 먼저 우선 상계를 하고 7만원이니까 6만원 다 우선 상계하고 만원은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다. 이렇게 순서대로 오겠죠. 이해가셨나요? 자, 자기 주식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 사면서 얼마 받았죠? 얼마에 주고 샀죠? 80만원에 샀죠? 그런데 30만원 받고 49만원 받고 69만원 79만원이죠. 30만원 하고 49만원 하고 받은 게 전체 다 팔고, 그죠? 80만원 주고 산 걸 79만원 받고 끝났기 때문에 장부에는 자기 주식 처분 손실 만원일 것이다 라고 바로 찍을 수도 있어요. 이 자본들의 특징이에요. 지금까지 다 모든 자본 이야기 할 때마다 제가 취득원가와 같이 가죠. 결과는 저렇게 나올 거다라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자, 다음 5번. 5번 아니네요. 4번. 자,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의 대손 관련 자료이다. 21년 결산 시 손익계정에 계상할 대손상각비 금액은 얼마인가? 21년도 대손상각비예요. 자, 기초대손충당금이 4만원 있었어요. 그런데 회수불능 매출채권 대손 처리를 3만원 했어요. 그러면 만원 남았겠네요. 그죠? 그런데 기말 매출채권이 680만원이라서 1%면 68,000원을 68,000원으로 추정액을 잡고 있죠. 그럼 대손충당금 만원 남아있는데 68,000원으로 맞추려면 58,000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대손상각비라고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되겠네요. 자, 이걸 사실 있어 보이게 할 때 있어 보이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제가 싫어하는 재미없는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대손충당금은 대변 계정이죠. 차변 계정 아니죠. 대변 계정은 기초, 증가, 감소, 그리고 기말 이렇게 잡혀요. 그러니까 매입 팔린 거 이런 건데 잔액이 있으면, 그럼 지금 여기에서 기초가 4만원, 감소가 3만원, 기말이 68,000원이 될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단기 증가 대손 상각비로 처리할 금액은 얘는 58,000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쓰더라고. 근데 제가 이걸 왜 보여줄까? 난 안 똑똑한데. 여러분들이 혹시 세무일급 T 1급 갈까봐 미리 한번 구경해 두라고. 나중에 태어나 처음 봤다고 그럴까봐. 저도 세무일급 수업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써요 이거. 대손충당금도 쓰고 퇴직급여 충당부제도 쓰고 다 대변 계정이잖아. 걔네들 잔액 가지고 다 할 거라서 법인세에서 얘 많이 보여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해하면 쉽죠? 그럼 지금 이걸 가지고 여기에서 이거 나와 있는 걸 칸 채워서 다 쓰면 합이 맞아요. 그래서 이 방식도 사용을 해요. 자, 다음 5번.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이 정부 보조금을 수령하여 취득한 건물 관련 자료이다. 21년 기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건물의 장부 금액은, 자, 1월 1일 취득했고 1000만원이 취득원가인데 정부 보조금이 100만원이에요.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원, 정해법으로 삼각했어요. 자, 그럼 21년도 올해 기말에 재무상태표에 있을 이 건물의 장부가액은 얼마일까요? 얘죠? 3번, 2번? 이해가시나요? 자, 어렵게 설명할까요? 문제 풀기 쉽게 설명할까요? 자, 문제 풀기 쉽게, 전에 제가 이렇게 설명한 적 있어요. 장부가 이야기할 때, 감가상각 이야기 나오면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부담한 돈만 먼저 생각하라고. 정부 보조금 빼고. 그럼 첫 시작할 때부터 장부가액이 900만원이죠. 이해가셨나요? 900만원이죠. 우리 것만 가지고 감가상각하는 거예요. 그럼 정해법으로 잔존가치 없이 10년을 빼면 하면 900만원인데 90만원 빼면 810만원이죠. 이해가셨나요? 900만원 가지고 10년간 상각하면 돼요. 장부금액 하는 것. 여러분 더 어려운 걸 원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더 여러분 어렵다기보다 전표 끊는 걸 가지고 기준을 보면, 자 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예를 들어서 건물이 1000만원이죠. 그런데 이거에 맞춰서 이렇게 분계가 있어요. 그럼 이 정부 보조금은 건물의 차감 계정으로 잡혀 있죠. 그럼 1차 연도 감가상각을 하면 차변에 감가상각비 그리고 100만원, 대변에 감가상각 유계액, 건물 차감 계정으로 100만원 이렇게 할 건데, 여기에 10%인 10만원은 우리가 부담한 거 아니라서 감가상각비를 줄이고 차변에 정부 보조금이 10만원 줄어들게 되죠. 자, 이렇게 분계가 될 건데 1차 연도 삼각한 것까지 쓴 건데, 자 우리 자산 장부 가액은 우리 취득 가액 빼기 차감 계정 더하기 가산 계정이죠. 그럼 취득 가액은 1000만원 얘 그대로 뒀는데 차감 계정이 두 개가 있죠. 자, 정부 보조금은 건물 짝지 정부 보조금은 금액이 얼마죠? 100만원인데 10만원 줄였으니까 90만원 있죠. 그리고 또 차감 계정 한 개 더 있죠. 감가상각 누계액 방금 썼잖아. 100만원. 그죠? 지금 100만원이던 건 10만원 줄여서 90만원 남아있고, 얘는 방금 장부에 써서 100만원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면 1000만원에 얘 둘이 빼면 1000만원에 90만원 100만원 빼면 810만원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 없다라고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는 시간 빠르게 담아 맞추면 되니까. 자, 다음부터 장부가액 물어보면 시작부터 장부가액으로 가는 거예요. 예, 시작할 때 장부가액이 900. 그럼 우리 것만 가지고 감가상각하면 돼요. 그럼 2년 하면 180만원, 2년 하면 얼마죠? 맞죠? 180만원 깎으면 720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계산해서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편하죠. 자, 다음 이제 6번.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의 유형자산 취득 관련 자료이다. 이를 토대로 계산한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는 얼마인가? 주식회사 항공은 1억 원의 공사비를 지불하고 사옥을 신축하였다. 신축기간 중 거래은행에서 차입한 차입금과 관련하여 자본화될 차입원가 100만원이며 건물의 취득세 50만원은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자, 그럼 답은 몇 번? 자, 우리 취득할 때 들어간 자본화 대상 이자도 취득원가에 포함하죠. 자산 처리하는 거죠. 거수 중인 자산 처리했다가 자산 될 거고, 취득세도 자산 될 거고. 그럼 1억에다가 얘 다 더하면 1억 150만원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 자, 7번.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의 자동차 보험료와 관련한 수정전 시산표의 일부이다. 자동차 보험료의 보험기간이 21년 6월 1일부터 22년 5월 31일인 경우 21년 12월 31일 결산일 보험료에 대한 수정 분계로 오른 것은 다음 보험료는 월할 계산으로 가정한다. 자, 그럼 아래 시산표를 보니까 보험료 계정에서 240만원만큼 처리를 했죠. 그죠? 보험료로 처리한 거죠. 그럼 차변에 보험료로 처리한 거니까 대변에 보험료 일단 얘 두 개고, 그죠? 그럼 보험료를 취소한다는 건 비용 취소하는 거니까 내년 거, 내년은 5월달까지네요. 한 달에 20만원씩 5달이면 100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거 좋아하나봐. 실기할 때도 나와놓고선 또 이론으로 또 냈네요. 그죠? 자, 다음 8번. 회계 정책의 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회계 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회계 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당연히 회계 기준에서 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면 회계 기준이 시킨 대로는 해요. 아마 여기는 안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참고로 세법이 요구하면 회계는 변경을 안 해요. 자존심이 있지, 회계에. 그죠? 농담이고, 회계는 회계 기준은 외부 이해관계자를 위한다는 건 시대적 흐름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회계 기준만의 기준이 있겠죠. 그리고 세법은 또 그 국가의 상황이나 그 시대적 흐름에 맞는 세법은 매년 개정이 돼요. 근데 회계 기준을 세법 개정된다고 일일이 반영한다면 세무 조정은 있을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법의 변경은 회계 변경에 영향을 안 미쳐요. 근데 반대로 회계 기준에 맞춰서 우리는 작성하기 때문에 회계 기준이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 그렇게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기업 회계 기준에서 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면 할 수 있고, 두 번째, 회계 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사항이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이 있고 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회계 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회계 기준에서 변경하라고, 정책 변경하라고 할 거예요. 우리가 재무회계를 하는 목적이 이거잖아.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유용한 정보를 주는 건데 그 중에 주요 지적 특성이 신뢰성과 목적 적합성을 훨씬 더 보다 더 높일 수 있다면 당연히 바꿀 수가 있겠죠.
자, 다음 3번 비교재무제표상의 최초 회계기간 전의 회계기간에 대한 수정사항은 비교재무제표상 최초 회계기간의 자산 부채 및 자본 기초금액에 반영한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이 표현 참 애매한 건데, 자, 우리 비교재무제표라는 거 이번 회계기간 거와 다음 회계기간 거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겠죠. 그런데 이 비교해서 올 때에 우리가 자본의 변화 부분도 당연히 같이 비교해서 오겠죠. 그럼 전년도만이 아니고 우리 비교 수정을 하게 되면 기간을 바꾸게 되면 제일 처음부터 변경했던 것까지 같이 비교해서 올라와 줘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얘는 최초 회계기간 전에 회계기간에 대한 수정사항이잖아. 기간이 바뀌었잖아. 그러면 제일 처음 거부터 비교를 다시 해서 올라와 주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제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하다가 이제부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7월 1일부터 또 12월 31일까지 6개월짜리 회계법인으로 제가 설립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틀리게 되겠죠. 근데 지금 읽으면 두 개만 비교한다면 전년도 거 하나만, 전년도에 7월 1일 거부터 6월 12일, 올해 거 1월 1일부터 6월 30일 거 작성하면 비교 가능성이 떨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옛날 최초 거부터 끌고 다시 올라오라 그 이야기예요. 소급해서 한다 그 이야기예요. 다음 4번에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 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변경된 새로운 회계정책은 소급하여 반영하도록 한다. 1, 2, 3은 몰라도 4번 보면 느낌 오지 않나요? 정책의 변경에 따른 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이 어렵대요. 뭔가 정확하게 확실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으면 아직 멀었다고 그랬죠. 아직 멀었으면 아주 중대한 소급하는 작업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소급은 옛날 재무제표로 다 바꿔버리기 때문에 신뢰성이 하락되는 작업이라서 완벽하게 충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소급하는 게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전진법을 써요. 전진법. 자, 다음 9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재화의 수입 이야기네요. 사업자가 아닌 자가 수입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가 아니다. 자, 제가 재화의 수입을 해요. 직구. 지금 제가 콘센트 하나 14,000원짜리 샀는데 아직도 집에 안 왔어요. 수입한 줄 몰랐어요. 왜 안 오냐고 글 남겼더니 직수입하는 거는 10일에서 14일 걸린다나? 어쩐지 6,000원짜리 살 수 있는 거 종로 사본다고 14,000원짜리 샀는데 아직도 못 받아보는데. 근데 방금 거기에서 제가 부가가치 안 줬을까요? 줬겠죠? 제가 샀다 팔았다가 아니죠. 부가가치세를 가져다 주면 과세거래라 그랬죠. 그래서 재화의 수입에서 과세거래는 납세자는 수입하는 자지 사업자가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재화의 수입에서는 수입하는 자, 우리도 된다. 직구 이야기하고 그랬었죠. 자, 그래서 자, 얘는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다라고 해서 틀렸고, 자, 다음 미가공 식료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 미가공 농수산축산 인산품 중에 수입은 식용은 면세, 비식용은 과세죠. 그죠? 그러면 얘는 식용이기 때문에 면세가 되죠. 국산은 식용이든 비식용이든 전부 다 면세고, 수입산은 이제 비식용은 과세죠. 근데 얘는 식료품이라 그랬으니까 면세가 돼야 되겠죠. 다음 3번 수입 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 재화의 수입으로 본다. 맞나요?
우리는 재화의 수입은 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 외 국내 구역으로 반출되는 수입 신고 수리일이 우리가 물건을 수입하는 시기가 되죠. 그죠? 이거는 우리 수입에 대한 사항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말이 안 되고, 재화의 수입 시 납세 의무자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다. 이 앞에 제가 말했던 그 말이네. 재화의 수입에서는 여러분이 수입하면 여러분이 부가가치세 내야 되고, 오퍼상이 하면 오퍼상이 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얘죠. 우리 과세거래 3개 중에 재화의 공급, 용료의 공급, 재화의 수입 중에서 재화의 공급, 용료의 공급은 사업자만 납세 의무자가 되는데, 재화의 수입에서는 사업자든 비사업자든 구분하지 않고 재화를 수입하는 자죠. 전부 다 부가가치세를 줘야 물건 받을 수 있거든. 자, 그래서 답은 4번. 자, 다음 10번. 다음은 일반 과세자인 주식회사 항공의 2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의 내역이다. 이 중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단 세금계산서 적법하게 수취하였고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절차를 모두 이행했다. 자, 제품 제조용 기계장치 유지보수 관련 매입세, 얘는 매입세 공제가 되죠. 다음 공장 부지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 얘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이죠. 공제 안 될 거고, 회사 광고 제작비 관련 매입세, 얘는 광고 선전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것 매입세 공제가 되고, 거래처 체육대회 증정용 물품 관련 매입세, 얘는 접대비죠. 접대비는 안 되고, 그럼 얘 둘이 합치면 650. 이런 문제도 이론에서 지금 자주 봤죠. 공제되는 매입세액이라든지 과세표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안 놓치고 잘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문제도 여러분들이 알겠는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모르면 일단 눈에 한 방에 안 들어오면 빨리 패스해서 알겠는 거 푸세요. AT시험 보면 뒤쪽이나 사이사이에 내가 확실히 알겠는 것들이 있죠. AT시험은 이런 문제를 다 버릴 정도의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그리고 절대 답수가 일관성이 없어요. 처음부터 규칙이 없었기 때문에. 자, 다음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공급받는 자가 발급을 요구하더라도 소매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아니죠. 소매업자는 영수증 발급하지만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해달라 그러면 할 수 있다라고 했죠. 없다라고 해서 틀렸고, 2번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 맞나요? 그렇죠? 얘는 수출하는 재화에 내국 거래 쓰는 게 내국신용장이잖아. 그럼 영세율 거래든 일반 거래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건 원칙적으로 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 거죠. 자, 다음 공급 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일이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라고 적혀 있는데, 자, 우리 세금계산서 발급 이야기하면서 확정신고 기간까지 발급하면 뭐 어떤 거 이런 이야기 한 적 있나요? 방금 끄덕끄덕 하신 건 가산세 이야기고 미발급 그죠? 선세금계산서 공급 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선세금계산서, 이거는 원칙적으로 7일이죠. 계약에 의한다면 30일이고 이런 이야기했지. 확정신고기간까지 발행, 이건 우리 과거에 월합계 세금계산서 이야기하고 그건 후발급이죠. 그리고 또 제가 프미소 쓰기 위해 세금계산서 미리 발행해달라는 경우하고 이야기할 때 그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생뚱맞은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자, 그리고 4번에 법인 사업자는 사업장별 공급가의 합계액이 3억 이하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 맞나요? 그렇죠. 자, 장난친 거죠. 개인
이야기하고 있지. 이 7월 달부터 얘도 개인이지. 법인은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죠. 법인이라고 그랬잖아. 법인은 매출액, 공급가액, 합계일은 기준 없죠. 그래서 답은 2번. 자, 다음 12번. 자, 다음은 거주자 김한공 씨의 21년 귀속 금융소득 내역이다. 김한공 씨의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아래의 소득은 적법하게 원천징수되었음. 자, 그럼 먼저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지금 이거 물어본 거예요.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분리과세되는 건 빼버리고 나머지만 갈 거예요.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00만원. 얘는 일단 조건부 2천 넘는지 봐야 되는 애. 직장공제 초과 반환금 800만원. 얘는 무조건 분리과세.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배당금 원천징수 되지 아니함. 얘는 무조건 종합과세. 얘는 무조건 분리과세. 얘는 무조건 종합과세. 다 라의 비영업대금의 이익. 자, 지금 제가 표현하는 게 이것저것 좀 그렇게 웃기게 들리는데, 자, 가는 조건부 종합과세, 나는 무조건 분리과세, 다는 무조건 종합과세, 라는 조건부 종합과세.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은 이거 보는 거예요. 조건부 종합과세 적어놓은 거 있죠. 얘가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가 되는 애예요. 이해가시나요? 그럼 지금 제가 말한 거는, 그럼 자, 체크를 하면 얘는 분리과세니까 빼고, 종합과세 대상 봤더니 1,500이죠.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 그럼 얘도 2천만원 이하니까 분리과세 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은 얘 하나밖에 없네요. 만약에 얘 둘이 합이 2천만원이 넘어갔었으면 얘네들하고 400만원을 합쳤을 거예요. 안 넘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분리과세가 되고 이것만 남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다음 13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1번 공적연금소득은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연금은 우리가 그 국민연금 같은 거 받기로 한 날, 며칠날 받기로 한 거 맞고, 2번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는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맞죠? 연말정산하면 되죠. 3번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은 비과세 소득이다. 제가 연금 중에 죽거나 다치거나 포로되거나 이런 연금들은 슬퍼서 받는 거니까 세금 부과 안 하는 비과세다라는 표현을 지나가면서 했었죠. 그죠? 자, 다음 4번에 공적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 연도 2월분 공적연금소득 지급할 때 연말정산한다. 2월은 근로소득이고 공적연금소득은 1월이다. 이런 이야기 계속 여러 번 했죠. 얘가 그래서 틀렸네요. 자, 다음 14번.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에 근무하는 거주자 김항공 씨의 21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자료이다. 연말정산에 의한 소득세 환급세액은 얼마인가?
단 지방소득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자, 그럼 제가 어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빼고 세금 나오면 세액공제 빼라 그랬어요. 그죠? 자, 이런 이야기예요. 자, 종합소득금액을 만들고 나서 빼면 종합소득공제가 되고 빼면 이렇게 하면 과세표준이 나오는 거고 과세표준에 곱하기 세율을 곱하는 거고 그러면 세액이 나오고 이거 빼기 세액 공제가 나올 거고 가산세 같은 거 뺀다면 얘가 이제 결정세액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이 결정세액하고 차이죠. 소득금액에 소득공제 빼면 과세표준이고 과세표준에 세율 곱하면 세액인데 세액공제 빼면 결정세액이 된다. 이런 기본 틀을 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자, 이걸 가지고 보면 금액이 안 보이구나. 자, 근로소득금액만 있고 다른 소득금액 없으니까 그럼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이고 그럼 종합소득공제가 3,500만 원이죠. 그러면 과세표준은 1,500만 원이 되겠죠. 그죠? 그럼 1,500만 원에서 1,200은 6%, 나머지 넘어간 300만 원은 15%죠. 지금 이 이야기죠. 지금 1,500이니까 1,200만 원은 6%고 넘어가는 300만 원은 15%. 그러면 6일은 6, 6이 12, 72만 원 하고 얘는 45만 원 하고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총 얼마가 되죠? 둘이 합치면 세금이 117만 원이 되게 되죠. 그죠? 얘 둘이 합치면 117만 원이죠. 그럼 얘가 이제 세율 곱하고 나니까 세액이 117만 원인데 세액 공제 금액이 77만 원 있대요. 그럼 세액 공제 여기서 77만 원을 또 빼면 산수 왜 이렇게 어렵게 해놨어. 지금까지는 숫자 쉬운 걸 하더니 그죠? 자, 그럼 117만 원 빼기 77만 원을 하면 40만 원이네요. 결정세액이.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죠? 그럼 40만 원이 결정세액인데 연중 60만 원 근로소득을 원칙인수 당했대요. 그러면 얼마 돌려받죠? 그렇죠. 20만 원 돌려받겠죠? 그러면 연말정산할 때 환급세액은 20만 원이네요. 이해가셨죠? 자, 다음 1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비거주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 의무가 없다. 비거주자는 해야 되죠. 비거주자든 거주자든
자, 이번에 사업소득만 있는 자가 해당 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 자, 우리 여러분들 나중에 시험에서도 그렇고 참고로 꼭 이거 기억하세요. 이익을 보든 손해를 보든 본전치기를 했던 무실적이든 다 신고하는 거예요. 무실적 신고라는 것도 있어요. 나 이번에 아무것도 못 팔았는데 아무 짓도 못 했는데 근데 세금 뭘 신고하라고 그러면 세무서 직원은 마음속으로 야 이 바보야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미는 들어오니까 그렇게 말은 못하고 무실적 신고라는 것도 해야 돼요. 한마디로 손해보든 뭐든 해야 되는 무실적 신고는 실무 가서 꼭 하시라는 이야기인 거고 어떻게든 다 신고는 하는 거예요. 심지어 부가가치세도 아무 일이 없어도 그러면 손해봐도 당연히 해야 되는데 할 필요 없다 해서 틀렸고 3번에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이 아니잖아요. 얘는 분류가세니까 빼면 근로소득만 남죠. 그럼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 하면 끝이죠. 그래서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3번은 맞네요. 자, 그리고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확정신고를 해야 된다. 자,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보험 판매업, 방문 판매업 이런 것들 있죠. 여러분들 보험회사, 보험설계원들이라든지 방문 판매원들은 회사가 수당을 지급할 때에 연합적 원천징수를 하고 연말정산을 해요. 그분들은 해요. 근데 그분들은 그 연말정산이 납세의무 종결되는 연말정산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얘는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해야 된다는데 연말정산 되는 사업소득 죄송해요. 거꾸로 말했어요. 연말정산 되는 사업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을 하면서 더 이상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주위에 보험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그분들 다 연말정산 하실 거예요. 인적공제도 받고 다 해요. 저는 이거 아니구나. 죄송해요. 우리 사업소득 원천징수 메뉴가 안 열리지. 우리 반이 아니에요. 죄송해요. 여러분 사업소득 원천징수 할 때 연말정산 대상을 체크하게 돼요. 그게 이제 보험 설계나 아니면 방문 판매원들은 하게 될 거예요.